집을 계약서를 쓰자마자 부동산에 이 집을 내가 전세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마동석 짧게 계속 보내주시면서 토요일마다 연락하신다는 게. 맞아. 전세도 아니니까 토요일날 손님이 많을 때인데 네네. 첫 손님이 딱 오면 어떻게 했어요? 생각날 것 같아요. 생각나요 내가. 그래서 네네. 그 방법으로 뺀 적이 많아요 제가 전세를. 네, 그러면 그 제가 예를 들어 6억짜리 뭐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 네. 1억 3천으로 하고 음. 이 갭이 뭐 1억 정도라고 해서 하면 남은 5억을 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해서요. 그 5억짜리 전세입자의 5억으로 그 저한테 파는 사람한테 줘버리고 그럼 남은 이제 그 5억으로 다른 전세자가 오면 이 사람도 전세 5억으로 이렇게 메꿔 놓고 있는 상태고 이건가요? 자 일단 생각해 봅시다. 네네. 갭 투자는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현재 매매가가 6억인데 전세가가 한 5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여기 아파트를 6억 주고 내가 한 돈을 6억을 다 주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집을 예를 들어서 이 집에 현재 전세가 껴있는 집이다. 네. 실거주자가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6억짜리 아파트인데 5억의 전세를 누가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나는 이 6억을 다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1억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아, 그 매매 그렇죠. 매도하는 사람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가는 6억이고 전세가는 5억이니까 1억만 주고 집을 사는 거죠. 1억 플러스 취득세. 네. 취득세는 이제 뭐 1%니까 한 600, 700만 원 되겠죠? 네. 그럼 네. 1억 600만 원 주고 미리 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여기에 사는 사람 집을 파는 네. 매도인이 집주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집이 6억이에요. 네. 그러면 이 6억짜리 아파트를 집주인이고 내가 6억을 여기 전세가 현재 안 껴 있으니까 네. 6억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먼저 여기서 계약금 10%만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서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계약금 10%면 600만 원이죠. 네. 6천만 원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만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샀을 때 첫 번째 계약 단계가 있고 계약서를 쓰는 단계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중도금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잔금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중도금은 없이 바로 잔금을 치는 상황이 요새 많거든요. 네. 그러면 계약서를 쓰고 6천만 원의 이 집을 계약을 하고 나서 네. 나중에 잔금을 치는데 이 기간이 보통 계약서 쓰고 나서 3개월 정도 있어야 돼요. 3개월 정도. 네. 그러면 이 3개월 동안 이제 나는 뭘 해요? 대출. 전세입자를 구해야지. 아. 전세입자를. 그래서 집을 계약서를 쓰자마자 네. 부동산에 이 집을 내가 전세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마동석 짧게 계속 보내주시면서 토요일마다 연락하신다는 게. 맞아. 전세도 그렇죠. 아니니까. 네. 전세를 빨리 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현재 매매가는 6억인데 네. 전세가 시세가 5억이에요. 네. 그러면은 나는 여기 이제 부동산에 여기 이 아파트의 컨디션에 맞게 네. 5억에 내놓는 거지 전세로. 그리고 나서 이 3개월 잔금을 치르는 동안 전세입자를 구하고 네네. 전세입자를 구해서 전세입자가 나한테 이 잔금일에 맞춰서 이 전세금 5억을 주잖아요. 네. 그럼 그 5억으로 나는 집을 판 매도인한테 잔금을 치는 거예요. 이게 갭투자의 프로세스예요. 그럼 요때 그럼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네요. 3개월 동안에 전세입자가 안 구해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강의 시간에. 부동산에 막 최대한 100군데도 뿌려본 적 있다고. 와.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수요일하고 토요일 10시 되면은 그 카톡으로 막 이런 거 보내라고 했잖아요. 네. 아. 왜냐면은 토요일 10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 소장님 출근을 막 하잖아. 네. 이제 막 출근을 했을 때 누가 이렇게 막 카톡으로 네. 뭐 재밌는 짤 같은 거 보내주고 저희 집 전세 좀 꼭 놔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 기억에 이렇게. 딱 기억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토요일 날 손님이 많을 때인데 네. 첫 손님이 딱 오면 어떻게 했어요? 생각날 것 같아요. 생각나요 내가. 네, 그래서 네. 그 방법으로 뺀 적이 많아요 제가 전세를. 아, 진짜 유용한 꿀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봅시다. 네. 이렇게 하나를 예를 들어서 지금 1년 후로 돌아간 거예요. 1년 네네. 후로 지금 미래로 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홍씨님이 이렇게 서울에 네. 성북구가 됐건 네네. 아니면 뭐 노원구가 됐건 1억 5천 정도 갭으로 서울에 집을 하나 매수했어요. 네네네. 1억 5천의 첫 번째 집을 1억 5천 갭에 서울 집 매수. 그러면 취득세가 어차피 1.1%잖아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또 돈을 좀 더 계속 모아서 네. 첫 번째 집 매수한 게 2년 후에 전세금이 올랐어. 예를 들어서 아, 네네네. 전세금이 오르면 이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정도 올랐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계획이듯이 1년에 또 1억 모았다. 네네네. 또 1억 3천만 원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 전세금 증액한 거, 내가 월급 모은 거 합친 게 또
1억 3천만 원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때 또 만일 이때 또 취득세가 안 풀려가지고 네네. 또 똘똘한 게 또 유행이야. 네네. 그러면 이때 또 뭐 수도권을 하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방금 네네. 했던 것처럼. 그렇죠. 아, 2년 동안 월급 모으면 얼마예요 또? 2년 동안 2억이잖아요. 또 네네. 우리 목표는. 그리고 나서 전세금 증액이 3천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때 또 2억 3천만 원이 되네. 네. 전세금 증액까지 합쳐가지고. 네. 그러면 이때 또 뭐 서울이나 아니면 평촌 같은 곳에 한 2억 정도에 또 투자를 했다고 쳐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 두 번째 집도 취득세가 1.1%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안에 이제 또 올해 4월에 또 총선 이후에 또 이제 이런 규제 완화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또 생각해보면 되는 거고요. 그럼 또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됐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가가 상신도시에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꿈틀꿈틀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올라갈 확률이 좀 높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하듯이. 네네. 그러면 이 두 개를 갖다가 전세금 증액을 받는데 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 또. 네. 왜냐하면 2년마다 전세금 증액이 되니까. 네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집에서 3천만 원 증액하고 두 번째 집에서도 또 3천만 원 증액을 했고 네. 내가 또 2년 동안 또 2억을 모았어요. 네. 그래서 또 세 번째 집을 또 매수를 한 거예요. 정도 이렇게. 네. 그래서 네네. 이게 갭 투자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조금 최대한 지금 같은 경우 좀 똘똘하고 수도권이나 아니면 지방을 한다면 지방 광역시의 새 아파트들, 좋은 아파트들 이런 곳 위주로 투자를 하면서 이게 한 뭐 5채에서 10채 사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시스템이 완성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아,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버리면 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네. 9, 6, 7, 8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9, 10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세 개 그룹으로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기억납니다. 하나는 내가 장기간 보유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중기간 보유할 것, 세 번째는 단기간 단타로 보유할 것 이렇게 나눴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해보니 결국 돈이 가장 많이 되는 건 이거예요. 서울 컨디션. 그렇죠. 서울이나 주요 수도권 네. 아니면 지방 광역시에서도 제가 말했잖아요. 학군으로 매우 상징적인 곳들. 절대 그렇죠. 입지가 바뀔 수 그렇죠. 없는. 입지가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입지. 매우 상징적인 곳들. 이런 것들은 장기로 가져가도 된다고 시축구축 할 거 없이. 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결국 효도하더라고요. 아, 이런 친구들로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채에서 10채 정도 세팅을 했다고 봐봐요. 이제 한 10년 정도 투자자가 됐어, 내가. 그러면 저 또한 22년도 급락기를 제외하고 21년도도 그렇고 그리고 23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전세금 증액했어요. 왜냐하면 전세금 많이 안 올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역전세 때문에. 거의 21년도도 그렇고 20년도도 그렇고 억대로 전세금 증액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내 연봉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회사 연봉을. 그러면 그걸로 또 재투자하고. 그러니까 우리 스노볼 효과라고 이게 책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그러게요.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굴려도 이게 과연 커지는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한 4년? 그 정도까지. 네. 그런데 계속 1년에 한두 채씩 늘려가면서 또 그 때가 되니까 네. 매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어느 순간 한번 굴렸더니 눈덩이가 엄청 큰 거예요. 아, 네. 하지만 또 주의할 점은 네. 또 여기 이렇게 채수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추가돼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내 통찰력.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내 통찰력.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리스크 여유 자금. 이거는 이제 이렇게 채수를 늘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네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투자를 안 해봤으니까 덜컥 약간 겁나는 부분이 첫 번째가 2년이 지났는데 이 전세자가 결국 뭐 안 구해졌다거나 아니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는데 혹시나 집값이 계속 이렇게 하락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 어떠한 상황의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집값이 갑자기 거래량이 뚝 끊기면서 갑자기 뚝 떨어지기도 하고 네. 또 정부가 또 어떻게 또 유동성을 열어주냐에 따라서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전세를 다시 재계약해야 할 시점에 만약 네.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서도 계속 공부하고 투자를 이어나가다 보면 그거를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련미가 생기긴 생겨요. 계속 공부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한 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네. 또는 5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또는 뭐 10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그만한 내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내가 이거를 함께 들고 갈 수 있는 그 통찰력도 함께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네. 통찰력은 없는데 돈 많은 사람. 특히 젊은 친구들, 돈 많아. 갑자기 돈이 많아. 뭐 부모님이 물려줬건, 뭐 여러 상황에 의해서. 근데 통찰력이 하나도 없어. 근데 강의 한두 번 들었더니 이런 세계가 있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파트 가격은 오를지언정 흑자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복권이나 뭐 일확천금으로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이 뭐 1, 2년 안에 대부분 망한 사람 많잖아요. 네. 그게 내가 이 돈을 관리할 만한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파트도 마찬가지, 제가 보기엔. 아, 그렇겠네요. 네네. 그래서 네. 이런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면서 여기에 내 통찰력과 리스크가 네. 이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도 키워나가고 여기는 지금 이런 길을 크게 이렇게 키워나간 거잖아요. 투자의 길을. 네. 이 와중에 직업, 내 업도 마치 탁월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함께.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1년 후에 우리 네. 지금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우리 수도권 주요 지역을 지금 내 집 마련 겸 투자로 한 1호 첫 번째를 세팅하는 게 지금 목표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지금 통찰력도 1년 동안 계속 키워나가면서 시장을 보는 모니터링하는 눈을 놓지 않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알잖아. 이렇게 네. 뭐 어느 지역은 지금 뭐 가격이 거래량이 뚝 끊긴 상황이라서 여기에는 뭐 호가가 많이 내려왔을 거고 네. 어느 지역은 매매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가가 오르고 있어 갭이 붙고 있다. 네.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제가 뭐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시장의 끈을 놓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엄청난 통찰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아까 그 전세가가 상승했을 때 있는 그 돈들로 또 이제 재투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늘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로 내 집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게 살짝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돼요. 뭐냐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한 채, 두 채, 세 채 이렇게 늘리는 과정에서 네. 중간에 우여곡절은 분명히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있죠.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1억 5천, 2억을 보유하고 있다. 네. 그러면 향후에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감안해서 내가 월 소득이 매우 부족하고 돈을 모을 수 있는 수준이 조금 열악하면 이 가지고 있는 2억을 다 쓰면 안 돼요. 2억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보수적으로 한 1억 5천 정도만 투자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가고 그런데 내가 월 소득이 꽤 되고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이 꽤 돼요. 네. 그러면 2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2억을 다 쓰는 것도 좀 불안하다. 그러면 1억 5천을 쓴 그 첫 번째 얘기했던 사람보다는 좀 1억 8천 뭐 이렇게 좀 돈을 투자금 더 쓸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다 보면 내가 지금 요 정도 자산을 만들어 순자산이고 네. 총자산은 이 정도고 총 레버리지는 얼마니까 내가 이 금액에서 몇 프로 정도는 항상 여유자금으로 만들어 놔둬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져가야 돼요. 아,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죠. 값이 내린다거나 전세금이 빠진다거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대비해서. 그렇죠.